늦가을 바람이 매섭게 부는 저녁, 남편 최상우와 아내 이정희는 오래된 코트깃을 세우고 시내 중심가 호텔로 향했는데 두 사람의 걸음은 급하지도 당당하지도 않고 마치 오래전에 잊고 살던 시간을 다시 밟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만졌지만 반짝이는 장신구 하나 없는 손목과 해진 구두 끝을 보는 순간 마음이 한번 내려앉았고 상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 잠깐 스친 긴장은 숨길 수 없었죠. 오늘 동창회는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이라며 성공한 동창들의 밤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었고 초대장에는 호텔 이름과 VIP룸이라는 글자가 유난히 크게 찍혀 있어 두 사람에게는 축하보다 부담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연회장 앞 복도는 향수 냄새와 고급 양복의 빳빳한 질감이 섞여 낯설게 반짝였고 접수대에는 이름표와 기념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정희는 순간 자신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상호가 명단을 찾는 직원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미묘하게 눈길을 아래로 훑고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친절한 표정을 억지로 붙여 두 분은 저쪽 끝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내를 따라 들어간 VIP룸에는 은색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흔들리고 중앙 무대에는 동창회장이 준비한 대형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으며 이미 자리를 잡은 동창들은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나누며 서로의 회사와 자녀, 골프장과 해외여행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깨를 좁히듯 앉아 테이블 위 물잔을 정리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몇몇 동창은 인사 대신 속삭이듯 웃으며 상호의 낡은 코트와 정희의 소박한 가방을 훌쳤고 그 시선은 짧아도 날카롭게 마음을 베어갔습니다. 잠시 뒤 동창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잘된 사람들이 후배들 장학금도 돕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분위기를 끌어올리자 누군가 상호 쪽을 힐끗 보며 아이고 오늘은 봉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네 라고 말해 테이블 주변에 얕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상호는 얼굴이 굳는 것을 느끼면서도 괜히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웃음을 억지로 올렸고 정희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자랑이 아니라 정리였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정희는 상호의 무릎 위에서 살짝 떨리는 손을 조용히 덮어주며 마음을 다잡았고 상호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눈빛으로 연회장 전체를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오늘 밤 이들의 무시가 어디까지 갈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회장이 점점 시끄러워지며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차례로 놓였고 동창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우월감이 자연스럽게 번져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동창회장은 잔을 들고 오늘은 격식보다 즐거움이라며 웃었지만 그의 시선은 유독 상우와 정희가 앉아있는 끝자리 쪽으로 자주 향했고 그 시선에는 반가움보다 확인하려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는 빠르게 풀렸고 동창들은 서로의 근황을 경쟁하듯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고 했고 누구는 해외에 건물을 하나 더 샀다고 말했으며 누군가는 퇴직 후에도 고문 자리를 맡아 여전히 바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사이에서 상우와 정희는 말을 보태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고 그 침묵은 점점 존재감 없는 자리로 두 사람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담당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곧이어 한 동창이 웃으며
아이고, 여기 인원도 많네. 저기 두 분은 손이 좀 한가해 보이니까 같이 좀 도와줘도 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상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상호는 괜히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물병을 집어들었고 직원 대신 테이블을 돌며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동창 하나는 아무렇지 않게 빈 접시를 내밀며 이것도 좀 치워줘 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나 부탁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받아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중앙의 밝은 조명 아래서 상호의 등은 유난히 작아 보였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그의 모습은 손님이 아니라 마치 오래 일한 연회장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고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귀 옆에서는 아직도 저런 형편이구나. 평생 고생만 했나 보네. 같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고 그 말들은 작은 칼날처럼 마음을 긁어댔습니다. 와인을 따르던 동창은 정희에게 잔을 내밀며 이건 좀 비싼 거니까 조심해서 잡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경계의 표현이었고 정희는 그 뜻을 너무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정희는 잔을 받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고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상호가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동창이 웃으며 오늘 봉사활동 제대로네. 덕분에 우리가 편하네. 라고 말했고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가벼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호는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들 즐거우시면 됐죠.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체념처럼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상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공사 현장에서 먼지와 땀에 젖어도 말없이 버텼던 날들이 겹쳐졌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보다 역할만 기억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는 동창이 아니라 쓰임새 있는 사람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이 자리가 축하의 밤이 아니라 사람을 돈과 겉모습으로 나누는 또 하나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로 꺼내지 못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을 넘기자 술 기운이 오른 동창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테이블 위의 대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비용이 꽤 나왔다며 농담처럼 계산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은 자연스럽게 누가 얼마를 냈는지로 이어졌습니다. 상석에 앉은 동창회장은 봉투를 정리하며 각자 형편에 맞게 냈다며 웃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상호와 정혜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들리게 그래도 다들 체면이 있으니 최소한은 맞춰야죠. 라고 말했고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옆 테이블의 동창이었는데 그는 상호를 힐끗 보며 아이고 부담되시면 안 내셔도 되지 뭐. 대신 아까처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터졌고 몇몇은 잔을 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 자리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더 큰 모욕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내려다 잠시 멈췄고 그 사이 누군가는 이미
얼마를 냈는지 적어야 한다. 며 명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이름과 금액을 적는 칸이 선명했고 정희의 손끝은 그 종이를 잡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서두르지 않았고 마치 오래 생각한 결정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동창 회장이 서 있었고 그는 상호를 보자 반가운 표정보다는 계산을 재촉하는 눈빛을 먼저 보냈습니다. 상호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고 회장은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듯 손으로 눌러본 뒤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대와 실망이 섞여 있었고 곧이어 회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그래도 성의는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선을 긋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주변에서는 이미 상호의 형편을 단정한 듯한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상호는 연회장 중앙을 가로질러야 했고 그 짧은 거리에서 그는 수많은 눈길을 느꼈습니다. 어떤 눈은 연민이었고 어떤 눈은 우월감이었으며 또 어떤 눈은 더 이상 관심조차 없다는 듯 무심했습니다. 정희는 상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허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사진 한 장 찍자 며 모두를 무대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상호와 정희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렸고 누군가는 저 뒤에 서세요. 조명이 안 좋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정희는 자신들이 이 사진 속에서 얼마나 작고 흐릿하게 남을지를 직감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난 뒤 동창 회장은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겠다며 2차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일부 동창들의 이름만 부르며 장소를 언급했고 상호와 정희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순간 화려한 조명은 문 뒤로 사라지고 복도에 조용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오늘 밤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고 상호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이 모욕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이미 마음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호텔 로비의 넓은 공간을 천천히 가로질렀고 방금 전의 소란과 웃음소리는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는 부부의 발걸음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오늘 밤의 모욕을 다시 되짚는 박자처럼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고 상호는 자동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정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려 했던 감정이 그제야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했고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끝내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시동을 걸며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의 일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방향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목적지를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수십 년 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에 전 재산을 모아 처음 매입했던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는 거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주변이 바뀌고 건물은 조용히 몸값을 키워왔습니다.
상호는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뒤 코트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는 반짝이지 않았고 손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오늘 동창회에서 자신들을 평가하던 시선들이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상호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고 정희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경비등 아래 계단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상호는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벽 한쪽에 걸린 서류함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건물 명의와 소유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고 상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 밤의 모욕이 이 종이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 느꼈습니다. 상호는 관리인에게 간단한 안부를 전한 뒤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서자 도심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고 호텔 연회장의 조명과는 전혀 다른 차분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불빛을 보며 오늘 자신들이 끝자리에 앉아있던 장면을 떠올렸고 동시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진 무게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상호는 난간에 기대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참아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상호의 옆모습을 보며 오늘 밤이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처럼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도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선택은 분명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상호는 다시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순간 동창회에서의 모욕은 끝났고 이제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정리할지 결정하는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연회장에서는 전날 동창회의 뒷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몇몇 동창들은 커피를 마시며 어제의 분위기를 평가하듯 떠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끝자리 부부 이야기를 꺼내며 아직도 저런 형편이면 그냥 안 나오는 게 낫지 않았겠냐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성의는 있었다며 애매한 동정을 덧붙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상호는 깔끔하게 다린 셔츠 위에 평소보다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정희는 오래 쓰던 가방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건물 관리 사무실로 향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어제의 기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상호의 표정은 차분했고 정희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리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과 임대 재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 중에는 전날 동창회에서 상석에 앉아있던 서상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건물이 최근 급격히 가치가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투자 논의를 위해 참석한 상태였고 아직까지는 이 자리에 누가 진짜 주인으로 들어올지 알지 못한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호와 정희가 들어서자 공간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고 서상호는 얼굴에 떠오른 당혹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날 연회장에서 접시를 나르던 상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호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관리 담당자가 준비해둔 서류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그 서류 첫 장에는 건물 소유주 명단이 정리돼 있었고 그 맨 위에는 분명히 최상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어제의 웃음과 오늘의 침묵 사이에 놓인 선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서상호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듯 서류를 다시 확인했고 그의 손끝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표정은 이미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굳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고 그저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계약 조건을 차분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서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려 했지만 상호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에는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분명히 전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보며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상호와 정희는 다시 나란히 섰습니다. 어제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돈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했고 이 하루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의 분명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며칠이 지나자 건물 안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실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고 각 층의 임차인들은 알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호와 정희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서류와 절차를 통해 천천히 정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책상 위에 정리된 임대계약서들을 하나씩 넘기며 오래된 조건과 관행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대료, 구두로만 이어진 약속, 그리고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특혜가 문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그 내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 건물이 오랫동안 얼마나 왜곡된 관계 속에서 운영돼 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실에서는 임차인 대표들에게 간단한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건물 소유주 명의 확인과 함께 향후 운영 방침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그 공지 하나만으로도 건물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영향력을 행사해온 몇몇 인물들은 이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상호 역시 그 공지를 받아들었고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날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연회장에서의 웃음과 회의실에서의 침묵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상호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이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차인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호는 회의실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정희는 그의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짧고 명확하게 향후 운영 원칙을 설명했고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위협도 과시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상호는 특정 계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대상에는 서상호가 연관된 업체도 포함돼 있었고 회의실 안에서는 짧은 숨소리들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서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전날의 웃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어제까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태도가 이렇게 조용히 되돌아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복수처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정리에 가까웠습니다. 상호는 회의를 마치며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고 그 인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의 제스처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두 사람은 잠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상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걸음을 맞췄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모욕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시간은 끝났고 그 끝은 소란이 아니라 차분한 통보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는 갑작스러운 공지가 올라왔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장소와 목적이 모호했고 말투에는 이전의 자신만만함 대신 어색한 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와 정희는 그 메시지를 나란히 앉아 읽었고 굳이 상의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에 닿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임 당일 두 사람은 지난번과 같은 호텔로 향했지만 옷차림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비싼 장신구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고 다만 자세와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몇몇 동창들이 먼저 두 사람을 알아보고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에는 분명한 당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하던 직원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자리 안내를 하며 자연스럽게 상석 쪽을 가리켰고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이전과 같은 자리로 가겠다고 말했고 정희도 말없이 그의 선택에 따랐습니다. 그 짧은 장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웃음은 과장돼 있었으며 눈빛에는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군가는 지난번 농담을 사과처럼 꺼냈지만 정작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고 상호는 필요 이상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도 상호에게 접시를 내밀지 않았고 직원들은 두 사람을 유심히 살피며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 변화는 상호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부가 이 호텔 주변 상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서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여유 대신 조심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고 그 인사는 체면을 지키려는 제스처가 아니라 상황을 인정하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보다 태도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천천히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가 선명히 떠올랐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분노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은 바뀌었고 굳이 그 사실을 강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동창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말이 자주 막혔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어색하게 웃었고 상우와 정혜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지난번의 조롱보다 훨씬 큰 무게로 연회장에 남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연회장은 다시 정리의 시간으로 접어들었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끝내 말을 붙이지 못한 채 멀리서 고개만 숙였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밝은 인사로 마음의 불편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상우와 정희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다 천천히 일어났고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의 동선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오는 길, 정희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와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잠시 멈춰 섰다가 말없이 문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는 차분했고 도시의 불빛은 과하지 않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호텔을 한번 돌아봤지만 더 이상 그곳에 특별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모욕도 며칠 사이의 반전도 모두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정희 역시 같은 생각에 닿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건물 1층에 작은 공지를 붙였습니다. 임대 조건과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온 노인 상인들의 임대료는 동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의 설명도 홍보도 없었지만 그 결정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건물 안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쓰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건물 관리 일지를 정리하며 과거의 기록들을 하나씩 덮어나갔습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던 시선 대신 얼굴과 사정을 기억하려 노력했고 그 변화는 작은 배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동창회에서 느꼈던 차가운 시선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우는 옥상에 올라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의 가치는 숫자로는 수백억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쌓인 시간과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굳이 부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삶의 선택이 이미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웃고 있던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상우와 정희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는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사람의 값은 드러내지 않아도 결국 남는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긴 세월 끝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소란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